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 농노 해방을 신호탄으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전제 정치의 폐단을 없애고 있음을 알리려는 개혁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법과 관련하여 공개 재판 및 배심원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지방에 잼스 트보라는 의원을 두어 지방자치도 시작하였으며, 군복무 기간을 25년에서 6년으로 줄이는 등 국방개혁도 실시하였죠. 하지만 이런 일련의 개혁들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이 되면 러시아에는 급진주의적 분위기가 조성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로드니키로, 그들은 러시아의 미래가 농민의 손에 달려 있으며 농민들은 오랜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서유럽과 관련이 없는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건너뛰어 곧장 사회주의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인민주의자로 편입되었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림 전쟁의 결과 러시아는 흑해에 함대를 보낼 수 없게 되었는데, 부동항이 필요하여 크림 전쟁까지 감수했던 러시아로서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남하를 위하여 발칸반도로 눈을 돌렸고, 발칸반도에서 범슬라브주의가 확산되며 1877년 또다시 러시아 트리크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여 산스테파노 조약이 체결되면서 발칸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의 분홍색 부분이 산스테파노 조약 체결 시 불가리아의 영토인데요. 하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과 영국이 3개월 후에 베를린 조약을 통하여 산스테파노 조약의 수정을 강요하였고, 오른쪽 그림의 분홍색과 같이 불가리아 영토가 축소되어 대불가리아는 성립되지 못하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마저 장악하게 되자 러시아 국민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러서 이루어낸 승리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칸반도에서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맞서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가깝게는 차르 암살이라는 격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이와 같은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하여 차르에 대한 불만이 끌어올랐기 때문이죠. 차르에 대한 테러만으로 차르 정부를 전복시킬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혁명가들은 꾸준히 차르 암살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고, 결국 1881년 3월 소피아 페로프스카야가 이끌던 테러단체는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돌아오던 차르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차르는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길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또 다른 폭탄이 차르의 발 앞에 떨어졌고, 이 폭탄으로 알렉산드르 2세는 치명상을 입었으며 황궁으로 돌아갔지만 곧 사망하였습니다. 차르 시해가 러시아 전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했습니다. 구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무력 진압만이 러시아가 무정부 상태로 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개혁을 추구하던 인사들은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이후 10년 동안은 혁명운동이 꽤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 알렉산드르 3세가 즉위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가정교사였던 콘스탄틴 포베도노스체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의 민법 교수 출신인 포베도노스체프는 인간은 악하고 쓸모없으며 반항적이므로 강압적인 힘으로 감독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1889년에 알렉산드르 3세는 일련의 반개혁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것은 1860년대, 70년대를 통하여 추진되었던 개혁 정책 대부분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3세는 1894년 불과 49살의 젊은 나이로 신장염을 앓다가 사망하였고, 그가 사망하자 러시아는 또다시 자유주의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폭발하게 됩니다. 1894년 러시아의 마지막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부왕인 알렉산드르 3세의 생각을 따랐고, 전제정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타협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왕권 다툼과는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는 크림 전쟁의 교훈 이후
꾸준히 산업화가 진행되어 1890년대에 이르면 러시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시기 러시아의 발전을 이끈 인물은 지난 러일 전쟁 편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던 재무장관 세르게이 위테였는데요. 세르게이 위테는 러일 전쟁을 종료하는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 대표로 서명한 인물로 그의 활약으로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5번째의 산업 강국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전제정을 지키기 위한 차르 정부의 퇴행적 정책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결국 러시아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출현하여 1898년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이 창설되었죠. 이 정당은 5년 후 다수파인 볼셰비키와 소수파인 맨셰비키로 분열되었는데, 다수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레닌이며 소수파는 유리 마르토프가 이끌게 됩니다. 1891년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가 만주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1894년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물러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누렸고 마침내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하였죠. 러일전쟁의 내용은 러일전쟁 편에 비교적 자세히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는 러일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그동안 어느 정도 제어에 성공하던 반정부 세력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1905년 1월에 있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초창기 영상이라 너무 질이 떨어져서 차마 보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 이 운동은 점차 구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전국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데모에 나섰고, 소수민족의 반란, 농민들의 지주사유지 공격, 군인의 폭동 등 사회의 기본 구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905년 10월 혼란은 절정에 달했고, 결국 차르는 총리로 막 임명된 위테의 조언을 받아 입법부의 설치를 약속하는 10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윽고 이듬해 4월 제1대 두마가 구성되었는데, 카데트당이 최대 정당이 되었고 황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2월 제2대 두마가 구성되었으며 제1대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입헌민주당이 최대 정당이 되었는데, 바로 이때 상당히 노련하고 유능했던 스톨리핀이 등장하였고, 그가 그해 6월 제2대 두마를 해산하고 보수적인 두마가 구성되도록 선거법을 수정하는 데 성공하며 수많은 노동자 농민의 투표권이 사라지면서 1905년 혁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비록 1905년 혁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1905년 혁명의 의미는 혁명 이전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러시아에 드디어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이 세워졌고, 이제 대부분의 법률을 제정하려면 이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이는 차르와 행정관료들의 권한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전제 왕권을 휘두르며 서구 유럽식의 변화를 거부했던 러시아는 서구 유럽식 시민사회로 발걸음을 한 발짝 옮기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변화는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또다시 변화하게 됩니다. 이상 러시아 역사 제6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